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국내 부동산 리츠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 등으로 돈을 버는 부동산을 말했는데요. 오피스 빌딩, 상가, 호텔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오피스 빌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천억 원짜리 오피스 빌딩의 80%가 임차인으로 차 있고 매달 임차인들이 4억 원의 임대료를 낸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오피스 빌딩을 유지하는데 인건비나 세금 등으로 매달 1억 원이 들어가지만 4억 원의 임대료 중 3억 원이 남게 됩니다. 매달 3억 원을 1년으로 계산하면 36억 원이 되고 1천억 원짜리 빌딩에서 1년에 36억 원이 들어오면 수익률로는 3.6%가 됩니다. 20%였던 공실률이 40%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신규나 재계약 임차인들이 할인을 요구해서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가 월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매달 4억 원씩 들어오던 월세가 3억 원으로 줄어들면 비용을 제하고 2억 원이 남게 됩니다. 오피스 빌딩 수익률이 3.6%에서 2.4%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상업용 빌딩의 가치는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률에 좌우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CR 즉 캡 레이트라 불리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CR은 임대 수익에서 운영 비용을 뺀 금액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것입니다. 1년간 상업용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보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예상 수익률인 CR과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4%대인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CR이 3.6%에서 2.4%로 낮아지면 부동산의 가치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마음 편하게 국채에 넣어두면 되지 임차인 신경 써가면서 수익률도 높지 않는 빌딩주가 되는 의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변하지 않아도 시장 CR이 올라가면 부동산의 가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2022년 7월에서 2023년 2월 사이의 이유는 기준금리를 250bp 올렸습니다. EU의 기준금리 인상이 벨기에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니 벨기에 브뤼셀 중심지역 오피스 CR이 2022년 3.6%에서 4.5%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CR이 3.6%에서 4.5%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지역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20% 정도 하락했다는 말이 됩니다. 벨기에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특별히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EU 오피스 CR이 평균 155bp 오르며 부동산 가치가 31% 하락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매수 시점이 나빴던 것은 문제입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벨기에의 파이낸스 타워를 인수하는 2020년이 EU와 벨기에 오피스 가격의 꼭지였던 시기였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파이낸스 타워를 12억 유로에 매입하면서 7억 2,390만 유로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매입 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파이낸스 타워는 임차인이 확실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파이낸스 타워 건물 전체를 벨기에 정부기관인 건물관리청이 임차했고 재무부, 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이 사용하는 건물인 것입니다.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임대해서 공실위험이 없고 정부기관이 임차인이라 임대료를 못 받을 위험은 없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임대기간도 2034년 12월로 8년 이상 남아있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매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임차계약 첫 해의 임대 수입이 5,933만 유로였는데 물가 인상이 반영되어서 현재 임대료는 6,500만 유로 수준입니다. 문제는 대출금리입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파이낸스 타워 매입 시점에 5년 만기, 연 1.05%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1년의 임대료로 6,500만 유로가 들어오니 720만 유로의 이자를 지불해도 돈이 많이 남았고 낭낭하게 배당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5년 만기가 돌아왔고 연장을 진행하면서 일이 꼬이게 됩니다. 2020년 대비 금리가 많이 올랐고 벨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상황이 나빠서 연장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연장은 하지 못했고 신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리파이낸싱을 하게 됩니다. 신규 대출이 8천억 원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 모자라는 2천억 원을 국내 공모채와 사모채로 보충을 한 것입니다. 8천억 원의 은행 대출은 EUR-IBOR 3개월물로 평균 5%대 금리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공모채는 1.5년물 600억 원과 2년물 800억 원이었고 3호채 700억 원도 별도로 조달하게 됩니다. 1조 원 전체를 1.05%의 고정금리로 내고 있었는데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이자 부담이 5배 이상 올라버린 것입니다. 475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매년 들어오는 임대료인 6,500만 유로 대비 연간 이자 3,240만 유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후 대주단이 2024년에 리파이낸싱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았던 게 문제가 됩니다.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부동산 가치가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캐시트랩을 자동 발동한다는 조건을 단 것입니다. 캐시트랩은 임대료 전액을 대주단이 통제하는 계좌에 넣어두고 필수 운영 비용을 제외한 전체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조건입니다. 2025년 말에 대주단은 감정평가를 다시 했고 파이낸스 타워의 가치를 9억 2천만 유로로 평가했습니다. 1년 전 감정 가격보다 17%가 하락했고 그만큼 LTV가 올라가게 됩니다. JR 측은 자체 감정한 감정가인 13억 5,200만 유로에 비해 대주단이 진행한 감정가 9억 2천만 유로가 너무 낮게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JR은 감정 가격의 적정성을 대주단과 다퉈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의 포트폴리오 90% 이상이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인 것이 초기에는 장점이었습니다. 정부기관이 통임차를 해서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장점이 투자자 모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캐시 트래프가 발동되며 파이낸스 타워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자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공사채 2천억 원에 대한 이자 등을 지불할 수 있는데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서 돈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후순위 회사채 400억 원과 공모사채 600억 원 등의 만기가 돌아오니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벨기에 대주단이 파이낸스 타워를 경매할 수 있고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분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매로 들어가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3. 낙찰가율이 너무 낮으면 대주단도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주단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 경매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벨기에 정부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월세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서 LTV를 계속 낮춰나가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JR 글로벌 리츠 입장에서는 LTV가 기준 이하로 낮아지는 2년에서 3년 정도 임대료 수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경매 등을 막고 공사채 상환과 배당 등을 중단하며 시간을 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스트 케이스는 부동산 재감정 협의가 잘 진행되고 감정 가격도 잘 나와서 캐시 트랩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10%가 뉴욕 맨해튼의 빌딩인데 이것을 높은 가격에 잘 매각해서 부채를 갚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욕 빌딩은 30년 가까운 노후 빌딩이고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높은 가격에 매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년에서 3년간 버티면서 LTV가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2020년 한국 최초의 해외 부동산 공모리츠로 증시에 상장합니다. 연 7%대의 고배당과 벨기에 정부라는 초우량 임차인을 앞세워서 국민 리츠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상장 리츠 사상 첫 번째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줄 코멘트. 건물 전체를 벨기에 정부라는 초우량 임차인이 사용하는 리츠가 터지는 상황이라 여파가 좀 있을 듯해 보입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잘 버티면 캐시 트랩이 해제되면서 정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